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 숫자부터 만나보시죠.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1입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총선 카운트다운은 시작된 건데요.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법안이죠.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 난항을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합의를 위해 끝까지 대화의 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제한을 놓고 민주당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정의당이 21대 국회에 한해서만 연동형 캡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4+1 협상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협상의 문은 열어뒀습니다. 한국당 원내 지도부는 선거법 원안이 상정될 경우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여야의 셈법이 정말 복잡하기만 한데요. 막판까지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엇갈린 셈법 속에서 여야는 과연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숫자를 읽는 1번지였습니다. 오늘도 국회 본회의는 무산됐습니다. 4+1의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해서 도출하겠다는 계획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양당제 틀을 깨고 선거법,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당초 계획도 일단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을 통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권당과 제1야당은 적어도 소수성 대표, 그다음에 전문가들, 지역구에서 당선됐으면 전문가들 영입을 포기해야 됩니다. 인지 영입을 포기하라는 소리죠. 이게 개혁입니까? 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잘 맞추자는 얘기에 동감하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집권당과 제1야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네,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하는 과정의 걸림돌은 자유한국당일 것이다라고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잡음이 있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이 협의체 자체가 휘청거리는 예기치 못한 변수를 맞닥뜨리게 됐는데요. 지금의 현재 국회 상황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긴 한데요.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나머지 4+1 협의체 안에 있는 당정당들도 지금 당장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왜냐하면은 과거의 선거법 개정이요.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거일 한 50여일 전에도 확정이 돼서 선거가 이뤄진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 총선 때가 그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3개월 남겨놓고 또 선거법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4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해를 넘겨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좀 갖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은 뭐 선거법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단 상수로 존재하는 것이고 워낙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4+1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인 제약을 자꾸 넘다 보니까 결국 이 정도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압박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1야당을 패싱할 수는 없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구를 줄이게 될 경우에 당초 원안대로 75석을 비례대표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지역구를 현재보다 한 28석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반발. 그러니까 결국은 원안대로 통과할 수 없다고 하는 반발에다가 그리고 민주당이 선거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이라든가 대한신당이나 호남 지역에 있는 정당들의 일단은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호남 지역에 있는 정당들이 결국은 지역구 줄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비례가 아니라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250석까지 물러나서 보니 그 다음에는 이제 비례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최대 숙제로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당초 애초에 이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구도를 타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역주의에 기반한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겠다. 그리고 대표성과 비례성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표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국민의 민의를 정당 지지율에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을 만큼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비례성이나 대표성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정의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자꾸 이런 식으로 비례를 지금 캡까지 씌우면 30석까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줄어들게 되면은 정의당이 애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석이 줄어들 뿐더러 선거제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명분조차 사라지는 거 아니냐. 네. 이 반발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4+1에서 지금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자꾸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황을 민주당이 여러 정당들의 다 이해관계를 대변을 하고 합의를 하려다 보니까 좀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앞서 우상호 의원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최저이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는 본인들의 좀 이익도 고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최저이익이라는 좀 어려운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손해보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에 있는 격언 중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예. 격언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면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협상 조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처리가 되게 됐을 때 네. 21대 총선에서 얻게 되는 이득이 한국당에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수차례 얘기 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연동형을 골자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합의라거나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로 선거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민주당이 다 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은 여기에 대한 비례 한국당과 같은 위성 정당을 만들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성공하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나서 오히려 더 큰 의석을 한국당은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굉장히 지역구에서의 그 득표수와 그리고 비례대표의 과정 속에서 한국당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손해볼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최종 판단과 합의의 순간 속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의석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예. 그러한 판단들이 결국은 최종적인 4+1의 합의 과정 속에서도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게 되는 현재의 상황으로 결론 짓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은 뭐 20대 국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뭐 최근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보 성향의 정당으로서 보조를 함께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 선거법 개정안 관련해서 서로 표현하는 것 자체도 뭐 개혁 알박기를 한다라고 민주당은 정의당에 대한 비판을 하고 정의당은 뭐 대기업이 단가 후려치듯이 한다라고 또 민주당을 비판합니다. 이렇게 균열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균열이 간다는 게 아니고요. 원래 네. 다른 당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나와 내 식구와 남의 식구는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당이 여러 곳이 뭐 의석을 나눠 갖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집권 세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해서 지금 기득권을 계속 내려놓는 방향으로 얘기가 돼 왔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사실은 집권 여당으로서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만큼의 의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동안의 원칙대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하고 정의당이 어느 정도 의석도 갖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힘을 가질 만한 의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최대 고민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거기에다가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에 뭐 민주당 2중대, 3중대, 4중대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다 전혀 다른 당이다. 왜 정의당이나 이런 데를 그렇게 표현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말이 맞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민주당하고 지향점이 좀 달라요. 훨씬 더 진보적이거든요. 예. 국내 가장 진보적인 정당을 꼽자면 정의당 하나를 그냥 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이런 문제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정의당은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면은 민주당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의당하고 그 당시에 그때 가게 되면 함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정의당이 민주당이 마치 이중대처럼 표현하는 것은 그건 그냥 정치적 수사나 레토릭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전혀 다른 정당이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의 상당 부분을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힘을 모았던 케이스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결국 마지막까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갈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제를 바꾸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이 있는 현 구도를 바꾸겠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번 총선에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정치 지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집권 여당으로서 가져야 할 의석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정의당 입장에서도 정의당이 내세우는 것처럼 대표성, 비례성을 확보할 만큼 진보 정당이 그래도 아니면 진보 정당이 아니더라도 소수의 정치 세력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만큼의 지분을 받을 만한 그 정도의 어떤 선거제를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지지율이 40% 가까이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네. 물론 이게 다 민주당 표로 간다고 하는 보장은 없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지율 높은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 지역구를 일단은 당선을 많이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완전 연동형으로 가지 않는 한 민주당은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기본적인 이해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정치 지형이 바뀌었을 때도 실제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확실히 색깔을 달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우려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거냐.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 굉장히 큰 고민이 된 상황이 됐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아까 최저이익이라고 최소이익, 예. 최저이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집권 세력으로서 이 정도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정도의 숫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닐까. 예.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참 고민이 깊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대로 합의가 제대로 안 되면은 원안인 225석에 비례 75석으로 가겠다는 거고 여기에 또 참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게 한국당에서 만약에 그 원안대로 가면은 표결 참여를 독려하겠다.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기 한 가지 조건을 더 내세운 게 무기명으로 표결하겠다는 거죠. 예. 사실 무기명으로 표결을 하게 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과연 얼만큼 이 225 플러스 75석의 선거제도 개편안에 찬성하게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지역구를 28개 줄이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내 지역이 줄어들게 되는 의원들은 무기명인 경우에는 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대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이건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정치연대처럼 호남에서 지역구를 잃게 되는 의원들 같은 경우도 찬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안들을 올리도록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왔던 게 심상정 대표인데 이렇게 원안을 올리겠다고 하니까 또 극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심 대표 입장에서는 그대로 올리게 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예. 때문에 최종적으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앞서 제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렸던 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50% 연동을 어디까지 조정할 것인가? 또 이 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는데 권역별 비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과 소수정당 입장이 또 다르고 여기에는 석패율 제도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고 있는 것들의 핵심은 바로 이 석패율 제도거든요. 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호남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중진 의원들의 경우에는 설령 떨어지더라도 여기에서 석패율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공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모든 복잡한 셈법들을 짧은 기간 안에 조정 처리해서 표결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긍정적이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4+1 협의체를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선거법뿐만이 아니라 공수처법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워낙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지를 그동안 오랫동안 아주 강하게 밝혀왔고요. 그렇다면 어떤 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4+1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구도라고 하면 아까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이제 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 시점을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김병민 교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는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다라고 김성환 평론가 얘기를 했고, 저도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해를 넘길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언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이 이제 본격적인 예비 후보자 등록일 아니겠습니까? 실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몇 개 지역구에 대한 조정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기간이 늦추더라도 전체적인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는데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 같은 경우에는 원안대로 표결하게 되면 28개 지역구를 조정해야 되는 엄청난 대공사가 필요합니다. 네. 이건 실질적인 불가능이고요. 250석으로 지역구를 조정하게 되는 건 일부의 지역구만 조정하면 되는 거지만 비례대표에서 연동을 도입하고 말고에 관한 문제는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유권자들에게 안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내년까지 늦춰놓고서는 선거가 목전에 다다랐을 때 합의를 하게 되면 이로 인해 들게 되는 역풍? 후폭풍들은 만만치가 않을 거거든요. 저는 올해 기간들을 넘겨서 내년으로 공수처나 아니면 선거제도 개편안을 늦추게 되는 것은 아마도 민주당이나 그리고 지금 있게 되는 군소정당 모두 여기에 대해서 바라지는 않는 상황이라 생각하고요. 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제일 부담되는 건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걸 끌고 왔는데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는 선에서 민주당의 반대만으로 이거를 부결시키게 되게 되면 이로 인해 따르는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클 거라 어떤 방식으로 조정 빠져나갈지에 대한 명분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고심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의 고민이 참 다당제 구도에서 한편으로는 벌어지는 이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21대 총선도 역시 다당제 구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좀 선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좀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정치는 그냥 길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을 그냥 닦아 놓은 길을 순탄하게 그냥 가는 게 정치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민주당이나 국회의 몫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뭐 1월까지 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동안에는 거의 초재기 하듯이 지금 언제 본회의를 열어서 다 처리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겠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예산 부수 법안이 걸려있기도 하고 민생 법안도 지금 걸려있기도 하고 네. 굉장히 시급한 법안들이 많이 걸려있고 또 공수처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다 걸려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해를 넘기게 될 경우엔 굉장히 정치적 부담감이 아마 커질 겁니다. 이전하고 달리.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가서 통과됐을 때 뭐 국회 뭐 지역구 조정한다거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 선례를 봤을 때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국민적 비난 여론이라든가 정치적 부담감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게 최대 이제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제 문제에서 저는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얼마큼 내려놓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선거제 문제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이 자유한국당으로 자꾸 안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그래도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은 우리는 절대 내놓을 생각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은 동의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거제를 개편하겠다고 하는 그 명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저는 이해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념이나 지역주의에 기대서 자꾸 국회의원들이 배출되다 보니까 정치의 수준도 낮아지고 그리고 TK 정당이다, 무슨 정당이다 이런 사실은 굉장히 보기 좋지 않은 뭐 무슨 당 닉네임을 달고 나오는 이런 정치 현실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개선하겠다고 하는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민주당은 최소한 그래도 내려놓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너무 내려놨다 아차하다 싶으니까 다시 올라오는 사실 좀 약간 해프닝가 뭐랄까요 좀 모양이 이상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어서 문제지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이전보다는 좀 내려놓는 모습 안에서 지금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여기서 일단은 논의나 우리의 고민의 출발을 좀 삼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4+1 협의체에서 그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분야에 있어서 선거제 개혁이 제일 순위 과제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끊임없이 부산에서 서울에서 떨어졌을 때 예. 그때 제일 많이 내세웠던 게 지역구도 타파를 얘기했던 거고요. 예. 그 최고의 지지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으로 그대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지층이 선거제를 만약에 합의하는데 실패하면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네. 실망할 가능성이 있다. 깨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검찰개혁 문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공수처까지 끌고 나가지 못할 경우에 민주당한테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4+1 협의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이 저는 일단 높다. 그 가는 과정에서 얼만큼 미세 조정에 서로 합의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합의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당과 제1야당의 그 강대강 대치 구도는 사실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지만 20대 국회 막바지에 와서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여야 원내대표 합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것을 호떡집 뒤집게 취급을 받았다라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비판을 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뭐 강하게 민주당이 악법을 날치겠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을 교섭단체 3당 대표를 모아도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아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불신에 지금 골이 깊다면 이걸 어떻게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예산안 표결, 예. 부수 법안을 먼저 처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던 부분들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우리랑 같이 협상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과 같이 손을 잡고 처리하고 싶어도 불신이 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끌고 가기는 어렵게 될 것이고요. 국민들 보기에 불편하고 굉장히 좀 씁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몇 개월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긴 어렵다라면 21대 국회에서 과연 어떤 정당이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할 건지를 약속하고 거기에 대한 공약을 하는 것이 좀 우선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는 선거를 앞두고 셈법과 변수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기에는 지난번 2016년의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갑자기 출연하게 되면서 이렇게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 그 당시에 비례대표 득표율이 민주당보다 국민의당이 더 많은 득표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연동에 대한 캡을 씌우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 비례대표를 연동을 걸면서 여기 취지를 강화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게 되면 제3정당이 국민의당과 같은 출연하게 돼서 지난번처럼 비례대표의 득표를 가져가게 되는 순간 민주당은 그 모든 손해를 그대로 껴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단순히 정의당과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고 있는 선거의 복잡한 변수들을 다 꿰맞춰서 생각하다 보면은 이거에서 버튼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게다가 한국당을 대상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면서부터 적폐 청산 등에 대한 과정을 겪으면서 거의 대화나 소통이 단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날 갑자기 복원하기는 쉽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국민들 보기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올해 안에서 예측 가능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합의 정신들을 도출하기 위해 일단은 테이블에 좀 마주 앉을 필요는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당이 지금 주말 장애 집회도 했고 오늘은 본청 계단 앞에서 공수처랑 선거법 규탄 대회하면서 뭐 본청 진입 시도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장 외에서밖에 뭔가 투쟁할 수 있는 마땅한 방도가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여전히 비판을 받아야 될 문제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게 바로 저런 것 때문이라고 전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탄핵 이후에 보수가 괴멸했다고 할 만큼 지난 지방선거도 거의 참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최대 목적은 보수층을 결집하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2년 가까이 끌고 오면서 보수층을 끊임없이 결집하는 방향으로만 정치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를 위한 정치, 중도를 위한 정치, 그리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안 오르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오늘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뭐 지지층이든 자유한국당이 거의 그 사람들이 난입하다시피 해서 국회 안에까지 밀고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뭐 집회같이 그런 것도 했는데 지난번에 민주노총이 국회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철저하게 그 앞에서 막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몸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도 처벌 안 한다고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또 비판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괜찮고 남은 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전 또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한테 저는 그래도 최소한 완벽한 지지층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대화 테이블에 일단 앉아라라고 하는 게 국민의 명령에 가까운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대화 테이블에 앉았으면요 이렇게 선거법 힘들게 통과시키지 않아도 됐을 수도 있어요. 민주당만 한 번 욕먹으면 끝났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네. 보면. 왜냐하면은 물론 그 소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거 야합했다고 굉장히 반발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선거제 문제 가지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지는 않았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두 당이 합하면 230석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당이 어느 정도 기득권만 내려놓겠다고 하는 합의까지만 가면은 가능했는데 그게 지금 합의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지금까지 왔다. 그런 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좀 책임의식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김병민 교수께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한국당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게 되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본래 이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는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 지었던 시절과 지금의 한국당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의원으로 있으면서 긴 시간 단식을 하면서 협상의 이 창구가 막힌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고 네. 김한길 대표가 천막당사를 치면서 극한 투쟁을 했을 때 똑같은 방식의 비난이 여야가 바뀌게 된 상태에서 이 교착 상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히 더군다나 20대 국회에 들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겪으면서 보수가 괴멸되다시피 한 상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항쟁의 수단이라고는 이런 방식밖에 없다라고 하는 위기감들이 같이 함께 맞물린 게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한 현재 국회 모습을 자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화라는 건 우리가 소통하고 토론하고 타협하게 되는 건 양자가 같이 맞물려서 함께 의지가 있을 때만이 구현이 가능한 것이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누구누구 한 사람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두 개가 같이 부딪히지 못하게 되는 데는 함께 맞물려 있는 정치권 모두의 이 문제다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좀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거듭 드리는 거고 예. 그래서 선거제도 개편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데 골몰하면서 1년의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의회뿐만이 아니라 행정부의 문제까지 같이 가지고 본다면 개헌의 문제 속에서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도 고민해야 되는데 좀 지난 1년의 시간을 너무 헛되이 낭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은 아쉬움들이 남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요. 결국에는 내년 이제 총선이 또 걱정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잠깐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총선 예비 후보 등록 시작일인데 지금 룰도 정해지지 않고 또 깜깜이로 하게 됐거든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그 편법적 일탈적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국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정치권의 모습을 봤을 때 선거제를 확정하는 게 선거일 전, 뭐 50일 전, 뭐 석 달 전 이렇게 확정해왔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거를 못 치르거나 이런 상황 정도 위기는 아니다. 예. 이제 이 부분인데요. 문제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일 큰 부담은 아마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에 우리는 반대해 왔다. 우리는 잘못된 선거제 문제에 대해서 저항해 왔다라고 하는 명분을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비록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대는 못 얻지만 자유한국당 최소한 지지층만이라도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일관적이었단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지금 왜 그 본청 로텐도어를 앞에서 거기서 나를 밟고 가라고 하겠습니까? 몸으로 못 막으니 차라리 밟고 가라는 거예요. 네. 밟고 가면은 우리는 그래도 명분이나 정당성은 그대로 갖고 가겠다고 하는 전략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데요. 민주당은 그동안에 개혁들을 추진해왔던 주체잖아요. 주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마무리 줘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담감을 굉장히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뭐 호랑이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그리겠다고 했다 고양이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도저도 아닌 모양으로 그려놓게 되면은 틀림없이 거기에 따른 열풍이 불 수밖에 없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최소한 그래도 명분을 어느 정도 쥐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선거제로 만들지 않으면 예. 나중에 가서는 명분 실리 다 잃고 마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그냥 안 되면은 원한 그대로 그냥 상정해서 그냥 표결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만은 물론 협상 과정에 있어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주장은 하지 마시라. 그렇게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네. 게임의 룰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이제 예비 후보로 공천 신청을 하려는 게임에 나설 주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벌써부터 지금 이제 내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후보들이 적지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열심히 선거를 다 치르고 났는데 아주 만약의 경우를 우리가 좀 상정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안으로 올라가 있는 225석 지역구를 28개 줄이겠다고 하는 안이 처리가 되게 되는 순간 내가 그동안 선거를 위해서 유권자들에게 약속하고 뛰었던 많은 부분들이 무산이 될 공산들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기회비용의 문제 때문에 결국 선거제도 개편안은 결국 원안 그대로 처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앞당기려고 더불어민주당은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1야당과의 합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엄청난 제도에 대한 개편을 가져오게 될 때는 국민에 대한 수기와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국민적 총의를 모으는 과정들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에게 연동형 캡에 관한 문제, 석패율에 관한 문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관한 문제들 다 내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매일 아침 따라가기가 바쁠 정도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정치인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유권자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로 가게 되는데요. 네. 최소한 유권자들이 내 지역의 대표 선수들을 어떻게 뽑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근데 벌써 선거는 내년 4월 15일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당장 내일 예비 후보자 등록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저는 협상의 여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최종적으로 그 협상을 하지 못하게 되면 최악으로 만들어낸 협상보다는 차라리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의 선거를 치르고 여기에 대한 공은 다음번 국회로 넘기는 것이 훨씬 국민들에게 합당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화제 좀 돌려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서울 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앞서서 서울중앙지검에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을 때는 가족 관련 비리 혐의 이런 의혹으로 갔었던 거고 지금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여기에 관여를 깊숙이 하지 않았나라는 이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일단 진술 거부를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국회의 정치권으로도 이 사안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좀 더 폭발력을 갖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 폭발력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미 검찰의 행위는 행위 자체가 국회에다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검찰이 지금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 자체가 검찰개혁 법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의지나 뜻을 충분히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것 자체가 압박으로 국회의원들한테는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하나 그거 질문하고 싶어요. 예. 조국 법무부 장관 처음 이제 수사할 때 가족 문제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왜 기소 안 합니까? 기소하고도 남을 시간 아닌가요? 네. 지금 가족들 정경심 교수까지 다 기소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정경심 교수 재판할 때 재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검찰은 자기가 틀렸다는 걸 왜 인정하려고 되지 않느냐라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허락하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예. 그러니까 판사도 우리도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소심으로 가는 거고 검사도 잘못되면은 또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다시 또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공소장 불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지금 검사가 반발하고 검찰이 반발하느냐. 네. 이렇게 얘기한 걸 한번 되새겨 들어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본인들은 완벽해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오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수사할 때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경심 교수 공소장만 해도 당장 그렇잖아요. 얼마나 서둘러서 공소장 작성하고 공소 제기했는지가 재판부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수사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검찰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고비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전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해서 가족과 관련돼 있는 수사를 했으면 공익인권버스웨터에 인천증명서 조작하는데 조국 장관이 개입했다고 하는 혐의 나오면 기소해야죠. 이 정도 수사했으면. 그래서 오죽하면 3초 사건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3개월 초과해가지고 이미 기소를 했어도 벌써 했어야 될 사건을 지금 쥐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심의 목소리를 사는 거예요.
아니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사모펀드와 사모펀드 문제에서 개입한 흔적을 못 찾은 거 아니야? 네. 혐의를 못 찾으니까 결국은 직권남용 문제까지 건드려서 직권남용으로 기소해서 직권남용을 주로 삼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걸로 붙여가지고 지금 기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는 하명 수사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얼마든지 논쟁적 사안이 될 수 있다고는 보지만 네. 조국 장관을 기소하는 이런 검찰의 태도라든가 또 지금까지 기소 안 하고 다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겠다고 또 시간 끄는 문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검찰의 의도가 충분히 의심될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견해는 김병민 교수께도 따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유재수 부시장의 감찰무마 사건 의혹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 별건 수사가 진행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올 봄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전격적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8월 달이 지나고 여기에 대한 강제 수사가 착수된 게 올해 9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관한 가족에 관한 문제와 여기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됐던 시기는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저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가족 문제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진행해가고 있는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중대한 혐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는 과정에서 감찰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의 비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것을 무마시키도록 덮도록 지시를 했다면 이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에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겁니다. 예.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통해서 사법적 재판을 받았던 전례를 비춰보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얼마나 무겁게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이 내용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의 신병 처리라든지 이런 문제들과 다 함께 맞물려서 돌아갈 상황으로 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아마 앵커께서 질문 주셨던 취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 전 장관이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 수사를 받으면서 혹시 입을 열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들리는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분명히 상황들에 대한 진술을 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서 핵심적인 또 다른 당사자 백원우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도 조국 전 장관을 지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유재수 전 부시장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끝끝내 입을 다물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실제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지시가 또다시 있었는가에 대한 것들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최종적인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진술이 과연 오늘 있는 소환조사에서 나오게 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외교 이슈도 좀 짧게 짚어보고 싶은데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짧게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뭐 다른 거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김기현 전 시장 문제라든가 뭐 하명 수사 문제 그리고 또 유재수 전 부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요. 시기만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김기현 전 시장 수사를 경찰이 착수한 게 2017년 10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발 사건이 있었던 게 그 건설업자라고 하는 사람,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 용역계약서 30억 원 썼다고 하는 그 건설업자가 고발한 게 2018년 1월이고요. 그리고 3월에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 박기성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C를 압수수색당한 게 3월 16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니까 김기현 시장의 동생과 형이 도피를 해요. 그리고 경찰 수사에 불응해요. 네. 그리고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게 뒤늦게 2018년 작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올 3, 4월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요, 검찰이.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가만히 있어요. 이따가 11월에 사건을 갑자기 중앙지검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요, 그 전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 한창 수사를 할 때 갑자기 금융위를 압수수색해요. 압수수색하니까 아 이거 조국 전 장관 관련돼 있는 문제구나. 왜냐하면 민정수석 시절에 감찰 무마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김기현 시장 문제를 울산지검에 있는 걸 끌어올려가지고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요. 네. 아 이것도 조국 전 장관이 관련돼 있는가? 얘기를 했더니 검찰이 청와대 참모들을 다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한 사람을 겨냥해서 시작한 수사로 갔지만 관련돼 있는 내용을 다 훑듯이 지금 검찰이 이른바 조국 전 장관 가족 문제 얘기했을 때처럼 탈탈 먼지 털듯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과하게 수사를 하지? 예. 라고 하는 질문을 여전히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외교안보 쪽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도 회동을 했고 외교부에서도 관련된 북핵 논의를 하면서 북한과 공개적으로 만나고 싶다라는 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 접촉 방법은 알 것이다. 일단 내일까지 한국에 머무르기 때문에 판문점에서 회동이 이루어질까? 그것이 북한이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인가? 한반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을 저희가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북한도 모든 걸 잃게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재선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는데 그동안 늘 얘기해왔던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내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다 허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어떻게든 북한을 만나서 협상의 끈들은 좀 이어가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북한은 시간을 아예 올해까지로 규정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이 모든 애들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은 올해 봄에 있었던 하노이 노딜로 다시 네.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의 모든 체면들이 구겨진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했던 상황이라 과연 미국은 어느 정도의 손을 내밀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다만 최근 있게 되는 북한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게 되면 전혀 핵을 포기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국가가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북한이 이러한 협상에 나오기 위한 방면으로 미국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면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건 대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안을 한 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물밑에서는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원래 사실은 물밑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물밑에서 대화하는 게 보통의 통례거든요. 예. 근데 물밑에서 만약에 대화가 있다 하더라도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은 대화 자체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 원칙적인 얘기는 다 빼고요. 이 얘기는 꼭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경제 제재를 통해서 뭔가의 국가를 변화시켰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미국이 어떤 다른 체제에 관한 예전 냉전 시절 때부터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뭐 이란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른 나라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자꾸 경제 제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북측 입장에서는 그거 좀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물론 북한도 태도 변화할 부분이 있겠지만 태도 변화 없이는 지금 문제가 안 풀리는 상황이다. 근데 우리는 북한하고 같이 지금 베개를 같이 베고 있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당사자인데 저기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은 상대적으로 지금 다급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북한이 ICBM이든 하나만 쏘면 그 순간으로는 다 모든 게 수포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것을 미국 쪽 뭐 비건 대표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도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